네, 383쪽에 저당권인데요. 356조를 보시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묶으면 얘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 지금 점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냐면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점은 뭐가 있었냐면,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되고, 그리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는 권리다라고 했죠.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성질은 다 보셨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나와 있고, 오른쪽에 저당권의 성립인데 당사자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385쪽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일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건 부종성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원칙은 저당권자가 채권자에 되는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 다섯째 줄에 판례는 이렇게 되죠. 판례는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합의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그럼 보통 채무자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냐면 채무자예요. 근데 채무자가 건물이 없어서 채무자 친구가 자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물상 보증인.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면 채권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당권을 갖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에 병은 채권 없이 저당권만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돼야 안 돼? 안 돼. 이건 부종성, 수반성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저당권은 무효라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세 사람이 뭐 했을 때? 합의. 이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서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3자 명의의 저당권도 인정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전세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전세금 채권자와 전세권자가 달라지면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3자 명의의 전세권도 유효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점. 근데 예외가 인정되려면 3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죠. 등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기사항 안 봐도 돼요. 이건 민법에서 출제될 사항 아니고 괄호 2번에 보세요. 앞에서 보신 건데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면 불법 말소니까 나중에 뭘 하면 되냐면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되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존속하고요. 말소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판례박스의 제목에 줄거두시면 불법 말소된 후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말소 회복 등기가 되느냐? 소극,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가 실행되면 달려있던 저당권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다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그러면 어차피 불법 말소가 안 되고 있었어도 소멸될 것이었기 때문에 경매가 이미 실행되어 버렸다면 저당권의 회복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회복되면 누가 어이가 없겠어요? 경락받은 사람 어이가 없잖아요. 경락받을 때 이제 깨끗한 권리를 경락받았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당권 등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경매가 이미 실행되어 버리면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피담보 채권 나오는데 1번에 보면 금전 채권에 한정하지 않음. 그러니까 채권이면 되지 꼭 돈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정한 인도 채권, 행위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동그라미 2번인데요. 피담보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이 때는 피담보 채권의 가액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등기해야 한다. 금전이 등기가 안 되면 후순위자가 겁나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해줘야 돼, 금전으로. 판례박스에 마지막 화살 표시 한번 보세요. 화살표에 100미 70가마의 인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러면 이건 지금 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이죠. 23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권 등기했다. 그러면 비금전 채권이라도 금전으로 산정해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로 등기했다고요? 23만 원. 근데 시가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만 원. 그럼 우선 변제는 시가대로 받아요? 등기된 만큼 받는 거예요? 등기된 만큼. 그래서 마지막에 제3자에게는 23만 원 한도에서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당권의 효력인데 먼저 괄호 1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조문을 보면 360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걸 이제 줄여서 지연배상이라고 불러요.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쭉 차례대로 나옵니다. 2번부터 나오죠. 2번의 원본, 3번의 이자. 이자는 얼만큼 담보라고 되어 있어요? 무제한이에요. 이자 무제한. 4번의 위약금, 5번의 지연배상, 그 다음에 6번의 실행비용인데 5번의 지연배상은 둘째 줄에 1년분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되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액수, 채권은 얼만큼이냐면 일단 원본이 담보가 될 거고, 이자. 그 둘 사이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다면 위약금이 담보가 되고요. 그리고 지연이자, 지연배상하고 실행비용. 딱 요거 5개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얼만큼 담보된다고 했냐면 무제한. 근데 이게 무제한이라 해도 변제기를 지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냐면 지연이자가 되겠죠. 이건 얼만큼이냐면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돼요. 앞에 3개. 원본이자 위약금은 이건 등기해야 되고요. 등기해야 담보되고, 지연배상 1년분과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 당연 담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변제기예요, 변제기. 근데 이 의뢰하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되어 2년째 돈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실행됩니다.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일단 원본 담보가 되고 1억 원 담보가 되고요. 이자 담보되죠? 얼만큼이에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근데 이게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면 이제 일반 이자가 아니라 지연이자, 지연배상이잖아요. 근데 이 지연이자는 무제한이 아니라 1년분. 그러니까 여기가 1년까지라면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현재 2년이 지났는데 왜 1년까지만 우선 변제를 해주느냐? 이건 채무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도 받아갈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2년치가 됐을 때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변제를 하고 이걸 말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채무자는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될까요? 전액 변제가 될까요?
채무자는 무조건 전액변제예요. 뭐 뒤에 나오는 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이런 사람들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되지만 채무자는 무조건 돈을 다 갚아야만 담보가 변제가 되는 거고요. 말소가 되고. 그럼 지금 담보되는 건 이렇게 5가지만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저당 목적물의 보존 비용은 담보될까 안 될까요? 보존 비용은. 요것만 된다고요? 보존 비용 같은 건 담보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당권자가 보존 비용을 썼을 리가 없죠. 누가 점유합니까? 설정자가 점유하지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 비용이라든지 또는 목적물 하자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담보될 여지가 없어요. 담보되는 건 요 5개가 담보가 되고요. 자, 밑에 이제 괄호 2번에 목적물의 범위 나오죠. 목적물의 범위. 별표 3개 해두세요. 여기는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문을 볼게요.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우리가 부합할 때 봤죠. 부합물 종물에 미치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 종물에만 미쳐요. 후회된 것도 다 미쳐요. 다 시기랑 상관없죠.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다른 약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인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언제부터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압류 후. 아까 우리 뭐 하면 압류된다고 그랬죠?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가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먼저 본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는 건 이 저당권이 어디까지 목적물에 미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인데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미쳐요. 그럼 이건 경락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락인이 어디까지 취득할 수 있느냐 문제와 연결되겠죠. 그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 경락인은 토지만 취득해요? 나무도 취득하는 거예요? 나무도. 또 여기 종물이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를 들면 횟집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옆에 있는 수족관 건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주물에 설정되면 종물에 미치고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판례 봤냐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부분이 부합되어 있어요.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도 그게 부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저당권의 효력이 다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저당권은 지금 누가 점유하는 거냐면 설정자가 점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로부터 과실이 나오면 이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설정자가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이 미치는 게 아니라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미친대요? 부동산이 압류되면.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을이 취득할 수 없고 저당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만약에 원칙을 관철해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을 입장에서는요. 저당권이 빨리 실행되는 게 유리할까요? 늦어지는 게 좋을까요? 늦어져야죠. 늦어져야 과실을 더 많이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경매 절차에 절대 협조할 리가 없고 막 괜히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고 방해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과실을 많이 취득하고 연기시켰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뭐가 됐다면 압류됐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압류. 그렇죠? 압류 전에 거는 누가 취득하고 얘가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은 설령 가졌다 하더라도 다 토해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원래 안 미쳐요.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근데 언제부터 미치냐면 압류 후부터는 미친다라는 거죠. 자, 389쪽에 1번 부합물 종물 나오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배제특약을 뭘 했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 긁어두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시기와 상관없이 부합되면 미치고요. 그래서 1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판례요. 다시 한번 봐두시고 부합되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도 미친다고 했고 자 2번 보세요.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주물에 설정되면 종물에 미치는 것처럼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친다. 아까 우리 이거 봤잖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건물을 A에게 저당을 잡혔다.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쳐요? 토지 이용권에 미치는 거예요? 토지 이용권에. 그렇죠?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경락인은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경락받으면 경락인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야? 안 해도 돼요? 자, 다시.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은 건물이에요. 저당이 설정되어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해요? 지상권도 취득해요? 지상권도. 그러면 경락인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뭐 했으니까? 경매.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럼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했어요. 이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했다면 이 매수인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건 해야죠. 법률 행했으니까. 근데 경매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3번은 나중에 공부할 텐데 구분 소유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뭐 등기법 시간에도 볼 거예요. 3번은. 그다음에 이제 과실 나오는데 과실은 그 첫째 줄에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누가 점유하기 때문에요? 설정자. 근데 둘째 줄 마지막에 그러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는 미친다. 언제부터 미쳐요? 압류 후. 자,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건물이 있어요. 좀 나대지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갑의 토지고요.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은 건물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쳐 안 미쳐요? 쉽게 생각하면 이 토지를 경매 참가해서 경락을 받았더니 법원에서 건물을 부록으로 주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될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나무랑 뭐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을이. 그럼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죠. 지난주에 나대지, 건물 없는 토지 이런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일이에요. 가능한 한 철거를 막아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건물 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일괄경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으로. 없죠. 얘랑 별개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인 이론에 의하면 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철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별도 규정을 하나 둬요. 자, 365조를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365조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조문해 볼게요.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일괄경매라는 것을 법률로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원래 안 되는 걸 법률로 가능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도 돼요? 나대지어야 돼요? 나대지어죠. 첫 번째 나대지어야 됩니다. 나대지. 저당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소유자가 누구이냐.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여야 돼요. 갑이죠, 갑.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지은 건물을 예를 들어 A한테 팔아서 현재 건물 소유자가 A다. 일괄경매가 돼야 안 돼? 안 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게 얘는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갑에게 돈 빌려줬는데 갑에게 돈 빌려주고 A 건물을 경매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 거야 되냐면 갑 설정자 것이 한다. 그럼 만약에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 저당이 달려있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일괄경매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지상권자가 땅 빌려서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어요. 일괄경매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갑에게 돈 빌리고 을 건물을 돈 빌려주고 을의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서 갑이 이 땅을 샀어요. 자, 이 상태 일괄경매 인정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권자가 신축한 것이라 하더라도 설정자가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일괄경매가 된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기억의 요건 A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한다. 판례 제목 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 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 일괄경매 여부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나대져야 되고,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따라서 다음에 줄거든요. 따라서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경매할 수 없다. 반드시 설정자 것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판례 제목을 볼게요. 밑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했어요? 저당권 설정자가. 그럼 일괄경매 인정된다. 지금 이 판례 박스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용익권자가 신축한 상태에서는 안 되지만 그걸 설정자가 매수했다면 일괄경매가 된다. 그 다음에 효과 A번에 별표 두세요. 근데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된다고요? 토지로부터만 되고 건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저당권자가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토지의 저당권이 건물에까지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되냐면 토지로부터만 된다. 시험은 가장 쉬운 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괄경매 시에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되냐면 토지, 건물은 안 된다. 가장 많이 나왔고,
B번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뭐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전 칠판 닦을 테니까. 답이 그냥 바로 보이죠? 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밑에 뭐 지연배상 1년분인데 목적물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저당권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자, 물상대위는 아까 다 보셨어요? 다음 페이지에 오면 판례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물상대위 시에 압류를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지 여부, 소급. 그럴 필요는 없다. 압류 특정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 효력이 나오는데 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쭉 나오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 393쪽에 체크 플러스가 있는데 경매가 실행되면 배당되는 순이에요. 1순위부터 5순위까지만 이렇게 묶어두세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뒤에 건 볼 필요 없어요. 1순위부터 5순위까지만 묶어서 확인하시면 제일 먼저 나가는 돈이 뭐냐면 실행비용이에요. 당연히 실행비용은 뭐 0순위라고도 해요. 제일 먼저 실행비용 나가고 경매가 실행되려면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요. 말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줘요? 돈 내야 돼요? 돈 내야죠. 실행비용을 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돼요.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주는 거냐면 실행비용 낸 사람한테 먼저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제3취득자가 경매 목적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누가 쓴 비용이에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비용이 2순위고 그 다음에 3순위 보면 소액임 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아까 뭐 있었죠? 소액. 현재 서울에서 소액이라고 하면 얼마 이하 보증금이 소액이에요? 1억 1,000만 원 이하인데 얼마를 최우선 변제 주냐면 3,700. 이거는 선순위의 저당권이랑 상관없이 이 3,700만 원은 최우선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우선 변제 3순위고요. 그리고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이건 이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과 재해보상 채권,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3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이랑 동순위가 되는 거죠. 4순위가 당해세, 당해세. 그 다음에 5순위는 뭐냐면 이제 각종 담보 물건들이 있죠. 저당권, 전세권, 뭐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얘네들 이제 시간 순위에 의해서 변제가 돼요. 순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완전히 뭐 달달달 할 필요는 없고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라고요? 실행비용.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제3취득자의 비용. 그 다음이 소액보증금.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거. 3월분의 임금채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해세.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각종 담보 물건들. 얘들은 순서에 따라서 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얘가 세금도 안 냈어요. 그러면 저당 달린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해세라고 하는데 저당권도 있고 당해세도 있으면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에요. 당해세가 먼저 배당해요. 근데 이 갑은 이 저당 잡힌 부동산 말고요. 다른 재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재산에서 발생한 세금, 이건 당해세가 아닌 국세지방세예요. 그럼 저당권과 당해세가 아닌 세금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배당하느냐? 이때는 성립시기에 따라서. 누가 빠르냐에 따라서, 이게 순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야. 근데 뭐는 더 우선하고? 당해세는 얘보다 더 우선하는 거야. 그리고 당해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쭉 나왔잖아요. 그죠? 그 5순위에 마지막에 당해세 이외 조세 채권 이런 거 나오죠. 이건 이제 시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5순위들끼리는 순서에 따라 배당하는 거니까. 정되셨죠? 네.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소액임 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각종 세금에 우선하여 배당된다. OX요. 맞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뭐보다도 빠른 거예요.
당해세보다 더 빨라요. 당해세보다 바로 위가 바로 최우선 변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순위를 보니까 제3취득자의 비용이에요. 얘는 뭔데 이렇게 빨리 받아가느냐? 그래서 밑에 제3취득자의 지위가 나옵니다.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제목 볼게요. 의에 보면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을이 저당 달린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저당권이 없어져요? 그대로 따라가요? 따라가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예요. 근데 꼭 소유권만 뿐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전세권이나 또는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3취득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제3취득자들의 공통된 운명은 뭐냐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권리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하겠죠. 만약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에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권,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들어왔다면 말소 기준이잖아요. 그럼 밑으로 무조건 다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3가지 규정을 둬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점유 사용하려면 경매에 참가해서 얘가 뭐 하면 될까요? 경락받으면 되죠. 그게 첫 번째. 뭐 약 올리는 걸 있죠? 조문을 보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에 될 수 있다. 누가 몰라서 안 되겠어요? 경락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 실행을 아예 막아버리면 유지됩니다. 그럼 막아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의 변제하면 되죠. 대신 변제. 채무자 거를 얘가 대신 갚아버려요? 그럼 저당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돈을 갚는다는 게 뭐 새삼스럽게 금지될 일도 아닌데 별도 규정을 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변제할 때는 전액을 변제해야 될까요?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될까요? 1년분만. 아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얼만큼이라고 했어요? 전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3취득자를 위해서 2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변제는 전액을 할 필요 없이 지연배상 1년분. 우리가 나중에 특수당은 다음 과정에서 볼 텐데 근저당이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전액 갚을 필요 없다. 그럼 이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근데 이 2가지 보호 방법은 둘 다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매가 실행되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방안은 얘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쓴 게 있어요. 필요비나 유익비. 그럼 이거라도 빨리 배당받게 해주겠다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경매 실행되면 일단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죠? 실행비용.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제3취득자의 비용이에요. 우선 상환권을 인정하죠. 자, 교재 볼게요. 394쪽에 364조 조문 보면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넷째 줄에 줄거두시면 제3취득자는 지연이자에 대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만을 변제하면 족하다. 전액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판례 보면 그 기억의 가운데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둘째 줄에 가운데 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 밑에 예를 들어 뭐 X라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제3취득자냐라고 물으면 얘는 제3취득자가 될 수 없죠. 얘는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변제할 때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할 때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아니니까. 제3취득자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억의 끝에서 둘째 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안 된다고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조문만 보세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비용 상환이 된다. 그리고 순위가 아까 2순위. 그래서 우선 상환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방법 세 가지 보셨어요. 첫 번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가서 경락받으면 되고. 두 번째는 변제하면 돼요. 전액이 아니라 지연배상 1년분. 그리고 근저당권이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용에 대해서 뭘 인정해 주냐면 우선 변제, 우선 상환을 인정해 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뭐 가벼운 내용들만 남았어요. 침해에 대한 구제. 그러니까 저당권도 침해되면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침해 행위의 제거 예방. 뭐가 없어요. 반환.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2번의 손해배상. 넷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저당권 실행 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362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조문을 볼게요. 저당물 보충인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면 설정자 잘못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1월 1일 날 돈을 빌려줬고 변제기는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 지금 현재 설정자 겸 채무자인데 이 설정자가 7월 1일경에 저당물을 이만큼 훼손시켰어요. 자, 그럼 을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을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은 이거 무슨 사유예요?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이거 많이 들어본 굉장히 부드러운 문구 아니에요? 담보의 손상, 감소. 이거 어디서 났던 거냐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기한할 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두 번째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세 가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두 번째,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러면 얘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으니까 을은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얘가 7월 1일자로 야, 너 왜 그랬어? 당장 돈 갚아. 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하게 되면 을은 야, 6개월 변제기가 남았어.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변제해야 돼요? 변제해야 돼요. 변제 안 하면 바로 경매도 되고요. 근데 꼭 얘가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알았어. 내가 변제기까지 기다려 줄 텐데 담보가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담보 좀 보충해. 라고 저당물에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해야죠.
담보물 채우라 그래서 힘들게 채웠더니 당장 갚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림을 하나 더 보면 갑이 을에게 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변적이 똑같고. 근데 이게 번개 맞고 이 목적물의 담보물의 절반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담보물 보충하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랑 차이점 뭐예요? 첫 번째는 이거 누가 부쉈다고요? 설정자. 두 번째는 자연재예요. 그러면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설정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어디에 동그라미 해두시라고 그랬어요.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게 핵심이고요. 4번에 보면 즉시변제 청구죠. 방금 보신 것처럼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수 멸실키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그럼 이제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문제 볼게요. 이번 우리 시험 문제였죠. 옳은 것입니다. 1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부종성, 수반성 위반이고.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권에서요. 얘를 뭐라고 불렀죠?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3번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3번은 그림으로 아까 우리 한 2번 봤던 거예요.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 그러니까 지상권이 딸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경락인은 건물만 취득해요? 지상권도 취득해요? 지상권도.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친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저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차임, 이게 뭐겠어요? 과실이죠. 언제부터 미친다 그랬죠? 압류 후. 근데 이건 압류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압류한 후에 미칩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취득자 지문이 2개 나오는 거예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에 대한 우선 상환이 인정이 되고. 답은 3번이고요. 오른쪽에 조문의 별표 하나 해주세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은 절대로 채권과 분리 양도될 수 없다.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했고요. 저당권만의 분리 양도 안 되고 밑에 부종성의 별표 하나 해두세요. 조문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당연한 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돼.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부종성이라고 한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특수저당은 다음 과정에서 볼 거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이고 이제 계약법이 남았죠. 다음 주에 종강하는데 기억나시죠? 다음 주에 보강이 있다는 거. 네. 다음 주에 수업은 아마 예상하기로는 6시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네. 원래 어차피 2시까지 수업하는 거잖아요. 네. 수업하고 1시간 식사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서 3시부터 한 그 정도까지 진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